최근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준 의장인 파월은 두 가지 발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 2% 물가를 유지하겠다. 두 번째로 인플레가 안 잡히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수는 뭘까요? 네, 바로 코어 PCE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현재 4% 수준이에요. 아직 목표인 2%까지는 꽤나 많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11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째 금리 동결을 실시했어요. 자, 여기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 말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금리를 3.75%까지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분 모두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낮았고 젊은 제너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한은 총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리 따라 올릴 거예요? 아니 지금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리실 건가요? 아니 한은 총재의 역할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다. 결국 지금 105%가 넘는 가계부채를 8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리 안 올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경기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업턴하고 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 밑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폭등 시대를 마감하고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정부가 연착륙 시키려고 특례 보금자리론 풀고 다시 부양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다 압권입니다. 지금 오르는 게 아니냐,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이거 보고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계속 부동산 사라고 돈 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4월에 1.8조, 6월에는 무려 6.4조, 7월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5.6조. 결국 대출 총량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가계대출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총재님이랑 경제부총리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어디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아니 이 정도면 본인들도 말하면서 헷갈리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통화정책을 해야 될 한국은행이랑 재정정책을 하는 정부랑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돈 풀고 있고 한쪽에서는 겁만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정부를 믿는다? 그냥 때려치십시오. 이 새끼한테 입만 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지금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걱정들이 있는데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무슨 상황이냐고요? 일단 디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최근에 한껏 시끄러웠던 부동산 문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GDP의 25%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컨트리 같은 경우는 33,000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만 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럼 홍다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다. 결국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가 올 것이다 라는 위기론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암묵적 그림자 부채 리스크예요. 중국 같은 경우 중앙정부의 GDP 대비 대출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32%고 LGFB라고 하는 밸런스 시세에 안 잡히는 이런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려 50%가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폭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LGFB가 발행한 채권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우량 채권은 별로 없고 이제 불량 채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돈 빌려준 은행과 외국인 자본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 중국에 돈 맡겨도 돼?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오죠. 결국에는 이게 뱅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소비 및 투자 역시 위축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서 아예 발표를 안 하는 수준이고요. 혹자는 이제 일본처럼 저성장 혹은 장기 불황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제 생각이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폭삭 중국 경제가 망하기보다는 이제 질서 있는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진핑 3기에서 내건 게 뭐예요? 국증민태랑 공동부유잖아요. 여기서 힌트는 다 줬어요. 민영이 중심이 됐던 부동산 개발을 국영업체로 넘길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마 이 컨트리 가든 같은 거를 이제 국영기업이 날로 먹을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의도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관치금융을 하겠다.
국가가 고삐를 더 세게 쥐겠다. 이게 그들의 목적일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격요법, 버블을 터뜨려버려서 폭삭 망하게 V자 반등을 시킨다. 자, 이 시나리오는 제외하는 게 맞아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만만디. 결국 천천히 부채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국영기업이 계속해서 고삐를 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성장이 조금 장기화되거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거고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위기가 사실 미국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 강하고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죠. 여러분, 중국이 기침하면 아시아가 감기에 걸린다. 다들 들어보셨죠? 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되냐 딱 보니까 대략 마이너스 0.2에서 0.3% 정도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 같은 경우 경기 성장률이 한 1.5% 이상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준 마이너스 0.5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인데, 덕분에 한국은행이서나 OECD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올해나 단기 한국의 실물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반등, 전세 가격지수도 반등하는데 야, 이 정도면 연착륙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같습니다. 자, 제2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 같은 경우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이제 PF나 브릿지론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마 반등을 못했다면 지금쯤 PF랑 브릿지론 몇 개 이미 터졌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단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105%, GDP 대비 105%로 스위스, 호주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이 105% 안에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가계부채에 포함된 전세 보증금 비율이 거의 30%가 넘어간단 말이죠. 결국에 이 한국에만 있는 기괴한 제도인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된다면 GDP 대비 130%가 넘어가면서 압도적인 세계 1등이 됩니다.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또 더 기괴한 건 이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도 있어요. 심지어 이거 보증 한도를 70배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가입자 수가 또 50%나 급증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 돈이 완전 눈먼 돈인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정부, 중앙은행 이거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다 압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야? 표입니다, 표. 아니, 사회적 안전망을 빙자한 엄청난 파퓰리즘이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부채 화폐를 통한 원발의 오줌 누기식 대응,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 영끌족은 조심해라. 근데 또 추경호는 올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아주 퍽이나 조심하겠죠. 요새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도 못 믿어서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판국에 대한민국 은행과 정부? 진짜 제가 하루 종일 깔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수출, 수입 둘 다 떡락하는 거고요. 연간 건설 투자 및 설비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내년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지금 중국이 개박살나고 있는데 진짜 아닐까?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미국이야 잘 나간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랑 중국은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50년 주담대를 만들겠다. 80세 노인에게도 50년짜리 주담대를 빌려주겠다. 재밌죠?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나도 부동산은 V자 불반등으로 신고가를 간다. 아, 이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나라 폭망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셔라. 그리고 정부의 이 표면적인 정책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라 라는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